극강의 효율, 최대한 공부 안 하고 내 집만 하는 법, 부재가 이 정도 하면 크게 손해 보기도 어렵다. 한 이 정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전략부터 정해야겠죠. 어떤 1주택을 할 것이냐. 1주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똘똘한 1주택 갈아타기, 1가구 2주택 전략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상당히 똘똘한 1주택, 그래서 2주택 전략으로 가는 거, 그리고 정말 가성비 좋은 거, 예, 그런 걸로 사고 2주택으로 가는 게,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나는 월세 살고 갭으로 1주택도 예, 가능은 하죠. 그 판단 기준은 현재 종잣돈이랑 예, 저축 여부, 저축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내가 자산 증식을 얼마나 할 거냐, 뭐 교육관이나 삶의 쾌적도도 중요하니까요. 내가 대출을 얼마 받아가지고 여윳돈이 얼마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여윳돈으로 얼마나 다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의 의사결정은 인생에 뭐 한두 번밖에 없는 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야 돼 막 이런 조급함보다는 이걸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확정을 하면 되죠. 예산은 결국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잣돈에다가 예, 주담대 대출을 더한 거죠. 그 주담대 대출 금은 얼마가 되냐? 한 달 저축 금액과 똑같습니다. 예, 그 왜 똑같냐? 결국 한 달 저축이라는 금액에다가 거기다 범퍼가 있죠. 왜냐면 지금은 금리가 무주택이라고 하면 4% 내외가 되는데, 금리가 또 23년 때처럼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주담대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범퍼금을 저는 어느 정도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저축액 더하기 범퍼 금액이 주담대 원리금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소득으로 봤을 때 700을 버는 가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생활비를 400을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축이 300만 원이 되죠. 그럼 저는 저축을 3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적정 대출은 4억에서 5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4억을 40년 동안 했을 때 한 200 정도 됩니다. 5% 기준으로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5억을 40년 동안 한다고 하면 5% 기준으로 240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나 5억 정도 하면은 저축 300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4%로 계산하면서 내려가겠죠. 한 170, 뭐 18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서 스트레스를 20% 더 준다고 보면은 범퍼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솔로라고 한다고 하면 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30년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3.5로 했어요. 3.5로 한 이유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이 소득 기준에 따라 다 다른데 아마 4천에서 7천까지인가? 거기가 3.6%일 거거든요. 거기다 뭐 우대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3.5 미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5로 계산을 했고,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고 했을 때 3.5 기준으로 하면 한 134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700일 때 원리금을 한 200에서 250, 그럼 주담대 4, 5억 정도 되겠죠? 주담대 대출 4, 5억 하고 종잣돈 2억이라고 하면 한 6, 7억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700의 소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종잣돈 2억이 있다 라고 하면 6, 7억을 할 수 있고요. 소득이 좀 더 많아요. 800이 되면 원리금을 한 250에서 300. 그럼 주담대가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고 내 종잣돈이 만약에 3억이 있어 라고 보면은 8억에서 9억까지도 가능한 거죠. 제가 왜 이 금액 정도를 예시로 들었냐, 서울에 8억짜리 9억짜리 집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고, 왜냐면 이러면은 1.5, 1.5씩 모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억을 모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월 소득 400이나 뭐 400이 좀 안 되더라도 성과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내가 8, 9억짜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스탠다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8, 9억은 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솔로다라고 하면 소득이 한 300 정도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주담대 3억을 하면 디딤돌로 해서 한 130에서 15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는 중랑구도 있고요, 구로구도 있고, 그리고 제 고향 도봉구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넓혔을 때는 4억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혼자 살기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싱글도 사실 충분히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알아.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만지면은 딱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이 돈이면 이라는 거예요. 집이랑 차 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차를 어떻게 삽니까? 우리들이 소나타를 시작해가지고 수입차로 마무리됩니다. 그 기적의 논리가 나와요. 처음에 소나타를 시작해요. 근데 소나타 풀옵션이면 그랭저 깡통과 비슷하지 않나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시스템 최고 출력은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195마력, 그랜저 엔진 출력이 100, 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랜저로 가죠. 그랜저로 가. 그래서 그랜저로 풀옵션을 갔지 이미. 왜 갔는지 몰라. 여기서 어떻게 뛰어넘었는지는 잘 몰라. 근데 나는 이미 그랜저 풀옵션이야. 그 상태에서 그랜저 풀옵션이면 G80 깡통이 나오죠. 근데 또 G80이 되면은 좀 더 보태요. 이거는 또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조금 더 보탠다는 말은 있습니다. 좀 더 보태면 수입차가 되겠죠. 실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스무스하고 저도 뭔가에 홀린 듯이 야 그러면 BMW지 라는 결론을 내면서 끝이 났거든요. 이게 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 집도 경기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왜? 처음엔 6억이니까. 근데 가다 보면은 뭐야 8억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억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서울로 이제 진입이 되죠. 서울로 이렇게 좀 4군 5군을 보다가 우연찮게 한강을 봐버리고 말았어. 한강에 이런 성동구에도 있고 마포구에 있는데 성동구에 이렇게 아파트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뭐 응봉 신동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성동구에 갈까? 근데 또 여기에 또 저층을 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6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성동구까지 침투해 있더라. 이게 좀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가 있을 거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오늘의 행복이 중요하냐,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고 미래의 행복을 가느냐. 하부 주제들은 아파트를 살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축 저지에 살고 있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나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또 힘들게 가가지고 또 구축 매수한다고 또 그러고 있냐. 그냥 여기서 한번 2년 더 즐기고 또 그리고 아파트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나중에 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매수 여부로도 사실 갈등을 겪을 수 있고요. 기적적으로 또 맞았어 의견이. 근데 이게 신축을 가냐 또 구축을 가냐 교육과는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결국 둘 다 좋은 걸 하게 되거든요. 둘 다 좋은 걸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예산이 올라갑니다. 예산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분명히 예산을 6억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8억까지 갔어. 그러다가 상급지 향기를 또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용을 좀 보탠다. 아니면 갑자기 DSR에 안 잡힌다는 회사 대출을 몇천을 쓴다. 거기에 짜자잔 하면서 청약이랑 보험까지 해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점점 영끌을. 게다가 또 이게 분명히 처음에는 신용이 조금 쓴다고 했어요. 주담대로는 아파트를 사고요. 이 신용 조금은 대부분 세금이랑 수리비 같은 거를 좀 신용으로 조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걸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풀로 씁니다. 풀로. 갑자기 또 이제 미래소득도 가져오죠. 미래소득. 월급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모으게 됩니다. 자산적 관점에서는 최대한 아끼고 좋은 것을 사라. 그게 답이다. 다만 여기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럼 뭐가 예측이 불가능하냐. 예를 들면 신혼부부인데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파가지고 소득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42.19km의 마라톤이고요. 가끔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소비 통제가 안 되다가 내가 소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믿어요. 왜냐면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해보지 않은 소비 통제를 내가 장기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전에 나는 어떤 소비를 장기간 했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소비를 막 해오다가 갑자기 내가 집을 산다고 해서 소비를 확 줄일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모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전혀 추천하지 않고 41.195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으로 좀 내 집 마련을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쩌면 필요한 거는 이 선택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힘듦을 내가 어디까지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각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딥하게 설명을 하면 논리는 그런 거예요. 가능한 좋은 걸 사야 많이 오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반드시 오르진 않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리해서 샀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서 그 아파트의 대출을 유지할 수 없어서 떨어진 태를 판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과거에 하우스푸어 같은 단어는 왜 생겼으며 과거에 뭐 서브프라임 같은 건 왜 생겼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좋은 걸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 결과를 내가 버틸 수 있다 치더라도 과정의 힘듦을 너무 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그 아파트를 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 수준을 맞추는 보이지 않는 비용도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산다 하더라도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쫓아가지 못해서 혹은 쫓아가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버겁다면 그거는 1군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무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사실 지금까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상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3번 이제 자 드디어 이제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는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